한중일의 공공부문 위상과 민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공공부문은 수치로 보는 비중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공공부문을 지향하고 그들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중은 지출 비중, 고용 비중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일본이 약 41.2%, 한국이 약 38%, 중국이 약 24%를 차지합니다.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한국이 약 9.9%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며 일본은 4.6%로 최저 수준이고 중국은 약 23%로 높은 편입니다. 중국은 국유기업이 GDP의 약 40%를 생산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비교적 높지만 정작 고용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반면 중국은 GDP 대비 공공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고용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위상은 단순히 지출 비중, 고용 규모만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맥락, 정치경제 시스템, 산업구조, 사회정책 속에서 공공부문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인 국가입니다. 공공부문의 주요 역할은 사회복지, 교육, 국방, 인프라 관리 등이며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주로 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작은 정부, 큰 민간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산업화와 수출주도 성장 과정에서도 국가는 보조자 및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을 위해 복지 지출 확대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 복지국가형 공공부문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일본은 재정 지출은 확대되나 공공부문의 위상은 작은 국가입니다. 주요 역할이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안정, 연금 의료, 지방정부의 복지 행정 제공 등입니다.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비대해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5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조직과 고용은 슬림하게 유지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은 크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낮아 작은 정부와 큰 재정이라는 이중 구조를 보입니다. 중국은 공공부문의 거대한 고용과 국가 주도가 특징이며 국유기업이 전략산업, 금융, 에너지,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산업정책, 대외 전략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공부문이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국유기업은 민간기업을 압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함께 사회안정, 일자리 보장, 전략산업 육성 등에서 공공부문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자본주의의 특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한중일 세 나라에서 공무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은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체제, 역사적 경험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국에서 공직자는 안정적 지위의 상징이지만 권위는 낮은 편입니다. 주로 행시 출신인 고위 관료들은 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공직자의 위상은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적 이미지 대신 서비스 제공자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정된 직업이면서 특혜에 가까운 연금 제도로 취업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권위보다는 철밥통 또는 안정성 이미지가 강하며 이따금 터지는 부패와 비리 사건 등으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일본에서 공직자는 전통적으로 권위를 누렸으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후복구 및 부흥 과정에서 재무성, 국토교통성 등 중앙부처의 엘리트 관료층이 정책 결정을 주도했고 아마쿠다리라 불리는 퇴직 후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진출 관행이 오랫동안 권위 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치보다 관료가 나라를 운영한다는 인식이 강했기에 오랫동안 권위를 유지했으나 버블 붕괴 후에는 행정 실패, 재정 악화, 부패 사건 등이 부각되며 관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정적이지만 매력은 낮은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존경받는 엘리트 집단이나 예전만큼 권위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직자 집단은 국가 권위의 상징이면서 사회적 지위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은 단순한 행정 집행자가 아니라 권력의 매개자이며
고위 공무원은 정치 권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동시에 지닙니다.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확산되면서 도덕적 권위는 약화되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사회 최상위 지위를 누리는 특권층입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장 경제가 확산되면서 기업가가 부상했지만 여전히 공직자는 특권층의 상징이며 지방정부 간부는 지역의 경제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기업가보다 영향력이 큽니다. 한편 공공부문은 비효율의 상징이며 부패의 온상입니다. 정부 효율성은 정책 집행 능력, 재정 운용 능력, 공공서비스의 품질, 규제의 품질, 부패 수준, 국민 신뢰까지 포함해서 평가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IMD 경쟁력 보고서, OECD 평가 등이 자주 활용됩니다. 세계은행의 2023 정부 효율성 지표에 따르면 일본은 1.4점으로 상위 20%, 한국은 1.1점으로 상위 25%에 속하며 중국은 0.2점으로 상위 50% 수준입니다. IMD의 2024년 세계 경쟁력 연감의 정부 효율성 순위를 보면 세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은 34위, 일본은 43위, 중국은 3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IMD 기준은 경제성과와 정책 효과성을 주로 반영하였기에 중국, 한국이 일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공공부문의 행정 효율이 높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유엔의 전자정부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행정,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행정 투명성, 법 집행 효율성, 위기 대응 능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 비효율 사례로 정책 일관성 부족, 과도한 규제와 중복 행정, 공공기관 방만 경영 등이 지적됩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부동산, 교육 등의 정책이 급격히 바뀌어 행정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부처 간 관할권 다툼, 규제의 신설 및 완화 반복, 공공기관의 인력 과잉으로 인한 부채 누적 등도 비효율의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공공부문은 행정 및 기술 서비스는 매우 효율적, 혁신적이나 정치 구조가 효율성을 제약합니다. 일본의 공공부문은 관료제 전통의 정교함을 지니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둔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관료 조직의 전문성과 정책 설계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의 신뢰도가 높으며 행정 절차가 정교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절차적으로 경직성을 보임으로써 혁신이 부족하고 디지털 전환이 느리며 고령화 및 재정 위기에도 정책 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약점이 지적됩니다. 정치보다 관료가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현장 수요와 괴리 현상을 보입니다. 자민당, 관료, 건설업체의 유착구조, 이른바 철의 삼각관계가 주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은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전통적 관료제는 효율적이나 사회 경제 변화에 대응은 미흡한 편입니다. 중국의 공공부문은 정책 집행의 신속성 면에서 효율적이나 투명성과 법치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는 대규모 프로젝트, 위기 대응 등에 매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산업정책 추진 및 기술 육성에 필요한 국가 동원력이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투명성 부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이해 충돌, 국유기업 중심 구조, 과잉 관료주의 등이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지방정부가 GDP 목표 달성을 위해 과잉 투자, 중복 투자를 반복함으로써 부실 채권이 누적되었습니다. 국유기업들은 비효율적 경영과 지나친 보조금 의존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었습니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관시 문화로 비공식적 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요약하면 단기적인 정책 집행 속도와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적 신뢰성과 합리성, 투명성은 낮습니다. 세 나라의 정부 효율성을 비유적으로 평가하자면 한국은 스마트폰처럼 최신 기술과 속도 면에서 뛰어나지만 업데이트가 자주 바뀌어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구조입니다. 일본은 정밀시계처럼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지만 새로운 기술 탑재가 느린 구조입니다. 중국은 불도저처럼 빨리 밀어붙이고 큰 성과를 내지만 도로와 안전장치는 불완전한 구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관료 중심주의는 정부 비효율과 함께 공직자 부패를 양산합니다. 한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는 직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관료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쉽게 이권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며 공직자 부패와 비리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행정 투명성이 높아졌음에도 종종 부패와 비리 사실이 폭로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의 국정농단 사태는 재벌 기업들이 대통령 측근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었고, 그 파장으로 대규모 촛불 집회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는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예정지에 수십억 원대 투기를 감행한 사건으로 일부 공직자와 LH 직원 수십 명이 연루되었으며, 그 파장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2021년에 폭로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개발 이익 4천억 원 이상이 특정 민간업체에게 집중된 사건으로 성남시 관계자와 그 측근,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수가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꿰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킨 후 대통령 탄핵까지 주도한 행위는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부정선거 이슈와 맞물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밖에 퇴직 공무원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관피아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권과 대기업이 결탁하거나 공직자와 기업 간 뇌물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일본 역시 관료 중심 국가여서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사례로 2017년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 측근이 운영하는 학원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사건입니다. 약 8억엔의 특혜가 제공된 이 사건에 아베 총리 부인과 관련된 학원, 재무성 문서 조작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고, 그 파장으로 당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공직자 자살까지 발생했습니다. 2018년 각해학원 스캔들은 수십억 엔대의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한 사건으로 아베 총리 측근과 문부과학성 관료들이 연루되었습니다. 2023년의 정치자금 스캔들은 자민당 파벌에 수십억 엔의 자금이 뿌려진 사건으로 현직 강요를 포함한 파벌 간부들이 대거 적발되었으며, 그 파장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과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이 밖에 퇴직 관료가 감독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아마쿠다리는 청탁과 특혜 제공을 유발하는 온상이며, 건설 및 제약 등의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정치인과 관료들을 수뢰사건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중국의 관료 부패와 비리는 그 규모 면에서 차원을 달리합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반부패 캠페인으로 수많은 고위직들이 숙청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2012년 보시라이 사건은 수억 위안대의 뇌물 재산 은닉 사건으로 충칭시 서기이자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군에 포함되었던 보시라이와 그의 부인 국하이라이가 연루되었으며, 그 파장으로 정치권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저우융캉 사건은 석유업계와 사법부, 안보 분야에서 발생한 수십억 위안에 이르는 부패 사건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었던 저우융캉과 수백 명의 측근이 연루되어 동반 처벌되었으며, 그 파장으로 공산당 권력 핵심층까지 숙청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유기업의 부패 사건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도 에너지와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유기업 임원과 지방정부 관리가 연루된 대규모 부패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정치권의 고위층 및 그 자녀들 역시 국가 권력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양날란 사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패와 비리는 인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국유기업의 부실 및 부채를 확대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자행되는 불법적 축제로 고위층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과 정부, 국유기업에 집중된 특권이 엄청난 내수 기반과 결합되어 거대한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만들었습니다. 청나라 건륭제 시대에 황제를 모셨던 환관화신이 뇌물수수로 축적한 재산이 청나라의 10년 재정 규모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중공의 특권층들이 화신의 뒤질세라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반부패 캠페인은 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적 제거 수단이었을 뿐이고,
자신을 비롯한 고위층과 그 자녀들 거의 모두가 거대한 부패의 사슬에 연루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이른바 홍바오 관행, 즉 인허가와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봉투를 건네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향후 세 나라의 민관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NGO를 비롯한 제야 세력과 언론이 정치와 행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촛불 집회 등 대규모 시위가 정권 교체를 불러올 정도로 시민사회 파워가 막강합니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 기능은 강화되면서 정치 갈등이 행정과 정책의 안정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사회를 정책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관료 중심 사회였으나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후 체제에서 시민사회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관료, 정당, 기업 삼각관계가 정책을 주도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치개혁, NGO법 제정, 지방분권 강화 등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 불신이 크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약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재정위기, 지방 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하려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더디지만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에서는 당과 국가가 절대적 우위에 있고 시민사회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시민사회 조직 예컨대 NGO와 언론 등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배제된 채 공익 환경, 빈곤 퇴치 분야에서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체제 들어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고 외국 NGO 활동을 제한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 영역이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공산당 통치가 유지되는 한 시민사회는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환경, 지역, 복지 등 국가가 허용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조적 파트너 역할이 허용될 것입니다.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했으나 그 이후에는 민간기업 주도로 혁신과 글로벌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AI, 우주산업 등 전략산업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 패턴이 강화되면서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첨단 제조업에서 민관 협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20세기 후반현 경제산업성의 산업정책과 기업의 연계 협력으로 고도 성장을 달성했으나 현재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 부문의 혁신과 시장 경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정 및 지원 역할에 그치고 민간이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모델이 점점 강화되고 IT, AI,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정부의 플랫폼 지원이 확대되며 초고령 사회 대응, 에너지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산업정책, 투자, R&D를 주도하고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민간기업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의관을 보조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역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세 나라 모두 글로벌 공급망, 기후위기 대응,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세 나라의 민관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사회는 고령화, 기술혁신,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이런 문제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합니다. 민관 관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투명성 제고, 참여적 거버넌스, 규제 혁신과 유연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 보장, 사회적 신뢰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민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책 과정에서 NGO, 기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 등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협력 구조, 부패 방지, 책임성 강화, 시민의 정책 만족도 제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갈등 조정형 협치 모델이 구축되어 시민사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도화하며 시민 참여 플랫폼을 확대하고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관료제와 시민사회 간 균형 회복, 즉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사회혁신을 지원하며 디지털 행정을 개혁하고 정책의 피드백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제한적 참여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공중보건, 교육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대하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중일 모두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단독 대응에서 민관의 협력적 해결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상 한중일 세 나라의 공공부문 위상과 문제점, 민관 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